어, 1월 달에 그 개인 그 매수 자금이 20조 이상 들어오고요. 네, 2월 달에도 뭐 5조 이상 들어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좀 떨어진 상황이 됐단 말이죠. 작년에 개인 매수세가 이 정도 들어왔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것인데. 아, 네. 예. 그 이유를 이제 기관의 매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연기금의 이제 매도가 이제 상당히 그 뭐 개인의 매수세 버금갈 만큼 이제 컸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오히려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너무 팔아제끼는 거 아니냐. 개인들한테 이게 고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팔아제끼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기관은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다.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룰, 뭐 16.9%인가 그거 넘으면 다 덜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의견에 대한 좀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연기금이나 기관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지금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현상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나서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지금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의 매도의 이면에는 그동안 우리 가계,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적었었나, 그리고 가계의 투자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적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뒤늦게 지금 직접 투자에 대한 붐과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개인의 매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적인 결과물의 정도에 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연기금이 한 8조 정도 팔았고, 지금도 이제 연이어서 올해 외국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연기금이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2년 연속 매도인데, 지난 10년 동안 연기금이 연간 매도했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연기금이 우리 국내 주식에서만 매수했었던 규모는 약 58조 원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한 10조 정도 덜어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도를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55조라는 그 주식을 사왔는데, 그 사는 기간 동안 대부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000대 있었었죠. 네. 근데 지금 보면 3,000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후를 대비해서 엄청난 이익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을 실어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수익도 확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목적 등도 분명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기관 매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개인만으로 장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금 경과되면 선순환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제가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문제는 매수의 타이밍이나 이것을 따라서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선순환과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기대해 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다른 그 전문가분한테 이제 질문을 드려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비중이 16.9%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신흥국 기준은 뭐 10%인가 12%인가 다른 나라들의 평균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월등하게 높은 거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가 지금 비중이 월등히 높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선진국은 어떠냐, 미국이나 이런 데. 그런 데는 뭐 3%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3%대까지라고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또 이제 공적 기관들의 역할과 해석이 조금씩 각각 조금 다릅니다. 뭐 일부 싱가포르나 중동 국가들에 대한 국부 펀드하고 우리 연기금을 같이 봐야 될지, 아니면은 캘퍼스를 비롯한 여러 그 운영 기관들에 대한 자금을 매칭해서 볼 수만은 분명히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적 기관으로서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투자자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즘 각종 의결권이나 다양한 이유 등을 가지고 나서 그들의 역할을 다루게 되는 부분 등이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우리 자본시장이 성장 단계에 아직 있고 성숙 단계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시행착오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너무 이 논쟁에 대해서 좀 빠지게 되는 좀 그런 오류는 좀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런 자산 운용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그 환급률이라는 거를 꼭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관들은 한 60에서 70%를 채권으로 운용을 하면서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나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적절한 배분. 이 30 내에서도 보면 해외 주식, 대출 투자, 국내 주식 뭐 이런 요소 등에 대한 다양한 부분 등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들인데 그런 비율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 반대로 주가가 정말 잘못됐을 때는 모든 비난을 또 그런 기관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사전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현상만을 가지고 나서 의미를 두시는 부분은 조금 너무 피로감을 키우시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적정 비중보다 16.9% 한 19% 정도 넘는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물량이 더 있다. 연기금이. 그러니까는 앞으로 좀 더 이 시장이 좀 더 지지부진한 게 이게 매도 물량이 끝날 때까지는 좀 끌고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네.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는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리 국내 주식 역시 시가총액이 갑자기 이제 비대해지다 보니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총의 규모 자체가 커져서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게 되면 자연히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런 현상은 지금 똑같이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작년 말 대비 현재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이 올라감으로써 미세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 등은 충분히 있다라 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되는 투자 주체들에게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금 쪽으로 돈이 더 많이 집행된다거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규 재원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이 더 먼저일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돈이 만약에 먼저 들어오면은 이런 내용 다 무시하고 사는 그 주식을 사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돈들이 잘 안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 매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앞으로 수급 환경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작년 올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온 데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이 생각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이제 이러저러한 요인들로 그러다 보면은 이 늘어나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고객 예탁금이랄까 이런 어떤 투자 의욕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시 사그러지는 거 아닌가. 네네네. 그러면 다시 전반적으로 그런 매도와 함께 이러한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까지 실종이 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신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껍데기였냐라는 질문과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정말 상당히 많은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계기를 보게 되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주가가 올라와서 라는 의미와 그리고 과거에 주도했었던 그냥 알만한 대기업 주식들 중심으로만 편제가 이루어져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면은 그렇게 동시에 붕괴될 수 있는 걱정들을 우리가 걱정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온 주체 등을 보게 되면은 실제 우리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일으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런 기업들을 믿고 들어왔었던 투자 자본들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고 기다려 줄 수 있는 부분 등이 조금 더 강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들이 실제 그런 거품이 일시적으로 조금 꺼지면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수많은 또 대기 자금들도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수급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사이에서에 대한 손바뀜, 이것도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변수 하나의 투자 판단 기준으로 세워둘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개인 사이에서에 대한 손바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좀 더 시장이 재충전되는데
기간 조정,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출렁임이 나와서 조금 거칠지만 이런 빠른 손바뀜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변화를 조기에 보게 되는 이런 가격 조정 이후의 리바운드 국면에 대한 상황들을 조금 어떤 전략 시나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고민할 때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현재 이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주식 그 매수세는 일단 개인들의 어떤 그 크기 여기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3월과 앞으로에 대한 단기 전망 자료를 쓰는 데 있어서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전히 매수 주체 측면에 있어서 개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 자본들이 지금 3,000선을 상회하면서 근 30조 넘게 지금 순매수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금들이 그렇게 유의미한 수익률을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이 돈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매물화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이런 개인 주도 장세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무엇이 될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는 또 이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만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과 감독 당국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들에게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기 위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혜택과 베니핏은 무엇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밝혀줘야만 이 사람들이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시장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감독 당국 입장에서 항상 실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세가 좋을 때는 그런 얘기들을 안 꺼내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제사 들어서 여러 유인책과 뭐 이런 것들을 꺼내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거래소나 감독 당국에서는 이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나 그리고 이제 어떤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유인책이 무엇이 될지 등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 세제 혜택 이거에 대해서 많이 그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 가시적인 어떤 뭐 나온 방안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그 뭐죠? 그 양도세 그 뭐죠?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네. 그때 이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네네. 그때 많이들 뭐 관심을 갖는 것 같더니 그 이슈 딱 사라지니까 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꾸 이벤트만 생각해서 이 내용을 볼 거가 아니라 한번 문제나 이슈를 꺼내 들었다라면은 누구 하나는 이거를 끝까지 물어뜯으면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숙제를 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든지 공매도 관련된 이슈들, 또 조금 전 말씀하셨던 장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베니핏이나 지금 몰락해 있는 간접 투자 상품 등에 대한 정상화 여부 등 이런 것들의 미션 등이 하나 전환해지게 되면은 이 TF가 구성되어 갖고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 등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투자자들에겐 그렇게 썩 좋은 모습 등은 분명히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 등이 누적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투자자는 그 해당되는 시장을 떠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걸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국민연금 자체가 우리가 이제 설계가 이게 그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좀 복잡하게 돼가지고 우리 미국의 401k처럼 예, 이게 뭔가 내가 딱 했을 때 나는 좀 위험성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래서 그 내 자산을 운용한 것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같이 섞어가지고 많이 수익 같이 해도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많이 올라도 뭐 내리고 그러니까 평균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어떤 극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다 수익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런가요? 그럼 그냥 관련된 말씀 주신 부분은 상당히 좀 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어떤 공적 기관 등에 대한 운용 방식과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 등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우리가 매번 얘기를 다루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뭐 국민연금의 총 운용 자산이 세계 네 번째, 세 번째 이런 정도로 커져 있는 상황인데 운용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또 타이트하게 그 지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공적 기관으로서 지켜야 되는 여러 윤리적인 기준, 뭐 사회적인 공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따지다 보니까는 솔직히 그렇게 되면은 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그 지적하신 분도 이거는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뭐 손댈 수 없는 거고 네. 퇴직연금 부분이라도 어떻게 뭔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키우려면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퇴직연금 같은 것이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그 은행 위주로 이 저금리에 그냥 묶여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의 401k처럼 뭔가 확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은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활용을 해서 저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리서치에서는 그 투자에 대한 제약이나 유지적 규정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을 저 스스로 실적 배당형 상품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조금씩 그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내 안을 들여다 보니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한 풀이 조금 적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 있지. 저도 저희 그 모기업에서 활용하는 퇴직연금 굴리기 등과 같은 기능들을 살펴보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은 가져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직접 투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그런 그 퇴직연금 등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운영 전략들을 조금 더 수행하시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들은 조금 더 올바른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우리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간접 투자의 그런 퇴직연금이 됐든 뭐 연금저축이 됐든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펀드 기관들에 대한 불만이 또 크잖아요. 뭐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됐든 뭐 수수료 부분이 됐든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펀드 회사들의 뭐 펀드 운영 주체들의 어떤 내부 규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확 바뀌어져야 개혁이 돼야 이게 전반적으로 돈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니 자꾸 우리가 이 연기금의 이 매도 그러면서 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그 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네네. 이런 것들의 주의를 좀 이해를 하고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중을 하시다 보면 전략이나 시장을 해석하시는데 방해를 받으실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조금 전까지 계속 수급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수급은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썩 많은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에너지나 강도, 속도의 변화를 주는 데는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본질 가치를 바뀌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도권이 겪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를 언론에서 지적하고 누군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다 한들 그 문제를 누군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하게 되면 사실 투자자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로감만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이제 그럴 때는 사실 그 변수는 조금 뒤로 제껴두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올바른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무리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디 게시판에 들어가서 뒤에서 욕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너무 그 주변 어떤 여건들, 그 수급과 관련된 이런저런 불만, 그러니까 좀 기관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주의를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우리 에너지 자체가 마이너스화 맞습니다. 되니까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전체 주식시장 기업을 보고 그냥 계속 가는 게 낫다는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때 오히려 기관이 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를 하시면 오히려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내공이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전문화되어 있는 투자 기법 내지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시장과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대체하고 매칭시켜 가면서 피로감을 피로감을 높이시게 되면은 오히려 운영 습관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에 집중하고 앞 말씀하신 대로 나오게 될 기업 실적,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네네. 하긴 뭐 긍정적인 사람이 돈을 번다 이 말은 또 좀 진리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